지리산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 웃음소리가 터지는 자리였습니다. 앞 좌석에서는 산악회 사람들이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뒷좌석 구석에서 저는 뺨을 감싼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왼쪽 뺨,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산악회 여왕벌 오윤희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 뺨을 후려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 남의 가정사에 참견이세요? 윤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참견 좀 하지 마요. 아주 지긋지긋하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버스기사는 짜증내며 못 본 척했죠. 첫 산행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10분 뒤 고속도로 위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은 세단 세대가 버스를 가로막았거든요. 버스가 멈췄고 단정한 검은 정장 차림의 여자가 나타났어요. 30대 초반 차가운 눈빛을 가진 제 며느리 세린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산악회 사람들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진짜 유능한 며느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요. 저는 강영심입니다. 올해로 63이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고 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 세상이 너무 좁게 느껴지더군요. 하루하루가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잠들고 또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세상과 단절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고요. 동네 게시판에서 산악회 모집 공고를 보고 망설임 없이 신청했습니다. 등산이라는 게 건강에도 좋고 사람도 만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죠. 첫 산행날 저는 새로 산 등산화를 신고 집결지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집결지에 도착하니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어요. 대형 관광버스가 5대나 줄지어 서 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100명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동네 산악회를 생각하고 왔던 저는 이 규모의 입이 떡 벌어졌죠. 나중에 알았지만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산악회였더군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다가 접수대를 찾아갔습니다. 접수를 마치자 회장이라는 분이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산행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쁜 친구 있으신 분 계세요? 데려오시면 당일 회비 면제해드리고 인기도에 따라서 10만원짜리 식사권하고 영화표 2장까지 증정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신기하면서도 조금 어색했어요. 마치 행사장 같은 분위기였죠. 그때 회장님이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백수님, 이번에 새로 오신 분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두리번거렸죠. 백수? 그게 누구지? 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입할 때 닉네임을 그냥 아무렇게나 백수로 적었던 거예요. 설마 진짜로 그렇게 부를 줄은 몰랐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마치 제가 정말 백수인 것처럼 느껴져서 속으로 욕이 나왔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해 주는데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여자 회원이 훨씬 많았어요. 젊은 여성들도 제법 보였고 화려하게 꾸민 분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젊은 편이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죠. 다들 몸도 좋고 옷도 말끔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아무나 오는 산악회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윤희, 우리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던 분이었죠.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고 다니시는 분이라 인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젊은 남자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분명 결혼하신 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동네에서 남편분과 함께 걷는 모습도 몇 번 본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남자는 확실히 그분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나이도 한참 어려 보였습니다. 윤희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윤희의 표정이 확 굳어지더니 급하게 남자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불쾌함이 얼굴 전체에 드러나 있었죠. 저는 괜히 민망해져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뭔가 잘못 본 건가 싶기도 했고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진 게 실례인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첫 산행부터 이상한 걸 보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분 결혼하신 분 아니었나 싶었는데 말이죠. 뭔가 앞으로 일이 꼬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곧 버스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버스로 몰려들었어요. 저는 어느 버스를 타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죠. 그때 한 남자 회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백수님, 이 버스 타시면 돼요. 저희랑 같이 가시죠.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버스 안 분위기가 묘했어요. 앞쪽 좌석은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윤희가 아까 그 젊은 남자 옆에 앉아 있었고 회장과 간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마치 자기들만의 구역을 만든 것 같았죠. 뒷좌석으로 갈수록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뒷좌석으로 향했어요. 혼자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느꼈어요. 이 산악회에는 확실한 서열이 있다는 걸요. 앞좌석에 앉은 사람들은 목소리도 크게 내며 떠들고 뒷좌석 사람들은 조용히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앞에서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젊은 남자에게 이것저것 시키는 모습이 보였죠. 물을 달라, 가방을 좀 잡아달라, 창문을 열어달라,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분이 정말 불륜 관계인 걸까? 아니면 제가 착각한 걸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동네에서 본 남편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나이 차이도 확연했습니다. 적어도 10살은 차이 나 보였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용기를 내서 옆자리에 앉아 계신 여자 회원분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앞에 계신 분. 윤희 씨라고 하던데 저분 결혼하신 분 아닌가요? 그 회원분이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윤희 씨요? 결혼하셨죠. 근데 저 옆에 계신 분은 남편분이 아니에요. 산악회에서 알게 된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저 두 분이. 글쎄요, 잘은 모르겠는데. 뭐, 여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윤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설마 제 말을 들은 건 아니겠죠? 버스 소음 때문에 들릴 리 없는데. 하지만 윤희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져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윤희가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제 앞까지 오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저분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 옆에 앉았던 회원분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들은 척하는 거죠. 저는 당황해서 더듬거렸어요. 아니. 그냥이 아니라 제 얘기하신 거 맞죠? 아까 집결지에서도 저 쳐다보시더니 지금도 제 뒷담화를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버스 안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저희 쪽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아서. 오해요? 무슨 오해를 하셨는데요? 혹시 저한테 무슨 말씀 하시려던 거예요? 윤희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뭔 일이래? 처음 온 사람이 벌써 문제를 일으키네. 윤희 씨 건드리면 안 되는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대로 말하자니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찔렸습니다. 결국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죄송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뭘 잘못하셨는지 말씀해보세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뒷담화를 하신 거예요? 버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입을 열지 말 걸 그랬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윤희 씨, 제가 동네에서 뵀을 때는 다른 분하고 계셨던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궁금했던 거예요. 순간 윤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더니 금방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게 보였죠.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남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누구랑 다닌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아, 정말. 왜 남의 가정사에 참견이세요? 처음 오신 분이 뭘 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희의 손이 번쩍 올라가더니 제 뺨을 후려쳤어요. 짝! 버스 안에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순간 정신이 멍해졌어요. 뺨이 화끈거렸고 귀에서는 윙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인가 싶었죠. 예순이 넘어서 남한테 뺨을 맞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참견 좀 하지 마요. 아주 지긋지긋하네. 윤희가 소리쳤습니다. 옆에 있던 그 젊은 남자도 거들었어요. 아줌마, 가만히 계세요. 분위기 흐리니까요. 처음 오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저를 귀찮은 존재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에휴, 괜히 건드렸네. 동네에서도 말 많다고 했잖아. 윤희 씨 말이요. 근데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 아니에요? 처음 온 사람이 선 넘으면 안 되는데. 그 말들이 저를 더 올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뺨을 감싸 쥐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버스기사가 백미러로 상황을 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기 뭐 하시는 거예요? 운행 중인데 시끄럽게. 내릴 거면 산에 도착하면 내리세요. 여긴 고속도로라 못 세워요. 그 말에 저는 더 막막해졌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도망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견딜 자신도 없었어요. 윤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떠들기 시작했죠. 저만 혼자 뺨을 부여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억울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세린이라는 이름의 제 며느리는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처음 봤는데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차분하면서도 강단 있는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전화벨이 2번 울리자 세린이 받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세린아, 나 지금 목이 메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천천히 말씀하시면 돼요. 세린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산악회에 처음 갔다가 윤이라는 사람한테 뺨을 맞았다고,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 있다고, 정말 억울하고 무섭다고요. 세린은 제 말을 끝까지 듣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위치 보내주세요. 제가 바로 해결할게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금 고속도로인데. 어머님, 저 믿으세요. 30분 안에 해결합니다. 세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위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죠.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윤희는 앞에서 젊은 남자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뺨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세린이 정말 뭘 할 수 있을까?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를 어떻게 세운다는 거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린을 믿었어요. 그 아이는 항상 말한 걸 해냈거든요.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뭔가 일어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세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님, 곧 해결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대체 어떻게 한다는 건지 말이죠. 그로부터 5분쯤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봐요. 차들이 이상하게 달리는데. 뭐지? 왜 저래? 저도 고개를 들어 앞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검은색 세단 세대가 나란히 우리 버스 앞을 막아서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호위하듯이 버스를 에워싸더니 속도를 점점 줄이는 거예요. 버스 기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저 차들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세단들은 계속해서 버스 앞을 막았고 결국 버스는 천천히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더니 갓길로 유도하더군요. 버스 기사는 어쩔 수 없이 핸들을 꺾어 갓길에 버스를 세웠습니다. 도대체 뭐야 이게?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서는 거예요? 사고 난 건가? 무슨 일이지?
윤희도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버스 앞에 딱 멈춰 섰어요. 그리고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중년의 남자였는데 걸음걸이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 남자가 버스 문을 두드렸습니다. 버스 기사가 문을 열자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하며 들어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죄송하지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검은 봉투 하나를 버스 기사에게 건넸어요. 운전자 교체 요청입니다. 이 안에 3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하루 휴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버스 기사는 봉투를 받아들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더니 얼굴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좀 피곤하긴 했어요. 원래 교대 시간도 됐고요. 갑자기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거예요. 아까 그렇게 짜증내던 사람이 맞나 싶었죠.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버스 기사는 황급히 짐을 챙겨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러자 정장 남자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사람들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지? 돈으로 기사를 바꿨다고.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새로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목적지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 다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시동을 걸었어요. 버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산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회장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산 가야 되는데요. 다른 회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건 납치 아니에요? 경찰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윤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남자도 불안한 표정으로 윤희를 쳐다봤어요. 누나, 이거 뭔가 이상한데. 닥쳐. 나도 모르겠어. 윤희가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세린이 뭔가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 며느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버스는 계속 반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사람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고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운전기사는 전혀 개의치 않고 차분하게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버스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어느 공터로 들어갔습니다. 출발했던 집결지 근처였어요. 버스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죠. 여기가 어디야? 왜 여기 온 거지?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그때 버스 문이 열렸습니다. 밖에서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명은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 다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윤희가 그 남자를 보더니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버스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윤희 옆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도 창밖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 사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30대 여자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50대 남자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윤희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어요. 당신, 오늘 상 간다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분노가 깔려 있었습니다. 윤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떨고만 있었어요. 나는 그냥 남자 손잡고 상 가는 게 당신한테는 그냥인 거야?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모두가 느꼈어요. 그때 30대 여자도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젊은 남자 앞까지 걸어가더니 가방을 툭 던졌어요. 여기 당신 핸드폰 위치 기록 다 들어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어디서 뭐 했는지 전부 다요.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남자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우리는 그냥 산악회 친구. 그냥 손잡고 다니는 친구.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예요.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가 제일 잘 알죠. 회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변호사래. 헐, 윤희 씨 남편이었구나. 완전 현장 덮친 거네.
이거 큰일 났는데. 저는 조용히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아까 저를 때렸던 윤희가 지금은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윤희의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집에 가서 짐 싸. 오늘부터 우리는 남이야. 여보, 제발. 한 번만. 윤희가 애원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기회는 없어. 당신이 뭘 했는지 나도 다 알아. 석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냥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거야. 젊은 남자 쪽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혼 소송 준비 다 됐어요. 위자료 청구액도 여기 적혀 있고요. 당신 회사에도 이미 통보했어요. 불륜 사실 알리면 어떻게 될지 알죠? 젊은 남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없어요. 같이 갑시다. 변호사 사무실로요. 버스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회장도 간부들도 그 누구도 이 상황에 끼어들 생각을 못했습니다. 윤희와 젊은 남자는 각자의 배우자에게 이끌려 버스에서 내렸어요. 윤희는 울먹이며 계단을 내려갔고 젊은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라 나갔습니다. 버스 밖에서 말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나 알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그딴 건 없어. 점점 멀어지는 목소리들이었어요. 그리고 차 문 닫히는 소리,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대의 차가 공터를 빠져나갔어요. 그때였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더 다가왔어요. 뒷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겼고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여자가 버스로 걸어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알았습니다. 세린이었어요. 제 며느리였죠. 세린이 버스에 올라타더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하고는 곧장 제게로 왔어요. 어머님. 세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아까 그 차가운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따뜻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세린이 제 뺨을 살펴봤습니다. 아직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린아, 나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해결됐어요. 세린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버스 안 사람들을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영심 씨의 며느리 세린입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죠. 제 어머니께서 오늘 이 버스에서 폭행을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는 이미 다 파악했고요. 사람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린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오윤희 씨는 이미 처리했습니다. 남편분께서 이혼 절차를 밟으실 거고 폭행죄로 고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중에서도 오늘 제 어머니께 무례하게 행동하신 분 계세요? 버스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세린의 눈빛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훅고 지나갔죠. 그 시선이 닿는 사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세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 제 옆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요. 남편 잃고 혼자 계시다가 용기 내서 이 산악회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첫날부터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어요. 누가 감히 제 어머니를 때렸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광경을 보고도 가만히 계셨죠? 회장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윤희 씨가 너무 갑작스럽게 행동해서. 갑작스럽게요? 세린이 회장을 쳐다봤어요. 폭행이 갑작스럽다고 해서 용납되는 건가요? 그리고 회장님이시라면 당연히 제지하셨어야죠. 회장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세린은 다시 버스 안을 둘러봤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제 어머니께 상처 주신 분들, 그리고 그걸 방관하신 분들 모두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향해 돌아서서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우리 집으로 가요. 저는 세린의 부축을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긴장이 풀리니까 힘이 쭉 빠지더군요.
세린이 제 가방을 들어주고 천천히 버스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백수님. 돌아보니 아까 제 옆자리에 앉았던 여자 회원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그분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분도 무서웠을 거예요. 윤희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 저도 느꼈으니까요. 세린이 저를 차까지 데려갔습니다. 뒷좌석 문을 열어주고 조심스럽게 태웠어요. 그리고 옆에 앉아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병원부터 가실게요. 뺨 상태 확인하고 진단서 받아야 해요. 진단서까지 받아야 해? 당연하죠. 폭행 사건인데요. 제대로 처리해야 저 사람이 정신 차립니다. 저는 세린을 보며 물었습니다. 세린아,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온 거야? 그리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어? 세린이 미소 지었어요. 어머님 위치 받자마자 바로 움직였어요. 사설조사팀한테 맡겨서 버스 정보 파악하고 윤희 씨 신상도 다 조사했죠. 불륜관계인 건 금방 알아냈어요. SNS 올린 사진들 위치 정보만 확인해도 다 나오거든요. 그럼 저 남편분들한테는 어떻게? 직접 연락드렸죠. 증거자료 보내드리면서 오늘 고속도로 어디쯤에서 버스가 지나갈 거라고 알려드렸어요. 두 분 다 이미 의심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흔쾌히 협조해 주셨습니다. 세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아침만 해도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는데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세린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참고 넘어갔을 겁니다. 억울해하면서도 내색하지 못하고 혼자 사귀면서 살았겠죠. 어머님, 세린이 불렀습니다. 네. 절대 참지 마세요. 누가 어머님한테 잘못하면 바로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드릴게요. 세린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너무 미안하구나. 며느리한테 이런 걸 부탁하는 것도.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세린의 말에 눈물이 또 나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죠. 오늘 같은 날엔 산도 참 예뻤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산은 다음에 또 갈 수 있으니까요. 그것보다 중요한 걸 오늘 배웠습니다. 내 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그리고 잘못된 걸 참고 넘기면 안 된다는 걸요. 차는 시내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들러서 진단서를 받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었어요. 세린은 이미 다 계획을 세워뒀더군요. 변호사답게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린의 프로필을 옆에서 바라봤어요. 정말 믿음직한 며느리를 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잘 골랐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이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로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뺨에 붓기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아직 멍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이 생각났죠. 하지만 이상하게 화는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세린이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 걱정 마. 윤희 씨 쪽에서 합의 요청 들어왔어요. 당연히 거절했고요. 그래, 잘했어. 저는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정신을 차릴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낯선 여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산악회에서 봤던 얼굴이었어요. 아마 간부였던 것 같았죠.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영심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희 산악회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오려다가 관뒀어요. 굳이 대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찾아온 건요. 간부였던 여자가 입을 열었어요. 그날 일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사과요? 네. 저희가 윤희 씨를 제대로 제지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님께서도 깊이 반성하고 계세요. 다른 여자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위로금입니다. 100만 원 들어있어요. 받아주시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두 여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돌아가세요. 저는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세린이 알려준 대로였습니다. 이런 경우엔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두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됐어요. 이제 나가주세요. 그들이 나간 뒤 저는 세린에게 전화했습니다. 세린아, 산악회 사람들이 다녀갔어. 뭐라고 하던가요? 위로금 준다고 했어. 100만 원. 거절하셨죠? 당연하지. 돈 문제가 아니잖아. 잘하셨어요, 어머님. 흔들리지 마세요. 세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세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 윤희 씨, 남편분한테 이혼 통보받았대요. 재산 분할도 거의 못 받는 조건이고요. 그래? 네. 그리고 동네 부녀회에서도 사퇴 압박받고 있대요.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완전히 왕따 됐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시원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어요.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 윤희 씨랑 불륜했던 남자요. 그 사람 아내분이 위자료 청구 소송 걸었어요. 회사에서도 사실상 퇴출됐고요. 평판이 다 바닥났답니다. 그렇구나. 어머님, 제대로 된 처벌이에요. 당연한 결과죠.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잘못해도 참고 그냥 넘기고 혼자서 사귀는 게 어른스러운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제대로 대응하는 게 진짜 용기더군요. 며칠 뒤 세린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드리려고요. 이게 뭔데? 세린이 가방을 열자 새 등산화가 나왔습니다. 등산화잖아. 네. 좋은 브랜드로 골랐어요. 다음에 등산 가실 때 신으세요. 저는 등산화를 보며 웃었습니다. 나 다시 산악회 가기 싫은데. 아니에요. 다른 산악회 찾으시면 돼요. 제대로 된 곳으로요. 세린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제가 알아봤는데 여기 괜찮은 소규모 산악회 있어요. 분위기도 좋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대요. 서로 배려하는 문화고요.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알아볼까? 왜 그러세요? 그리고 혹시 또 뭔 일 생기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시고요. 그래, 고마워. 세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세상은 생각보다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어머님한텐 저희가 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맞아요. 저한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있고 아들이 있고 손주들도 있죠.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세린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세린이 추천해준 산악회에 가입했어요. 이번엔 신중하게 알아보고 결정했습니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이었고 회원이 30명 정도였죠. 대부분 50대 이상이었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윤희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첫 산행날, 저는 세린이 사준 등산화를 신고 집결지로 향했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마음이 편했어요.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집결지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였어요. 회장님이라는 분이 다가왔습니다.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인상이 참 좋았어요. 처음이시죠? 천천히 오시면 돼요. 우리는 경쟁하는 산악회가 아니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는 서로 배려하는 게 첫 번째 규칙이거든요. 버스는 소형이었습니다. 30명이 딱 맞게 탈 수 있는 크기였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비슷한 또래 여자분이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예요. 강영심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이시죠? 긴장하지 마세요. 여기 사람들 다 좋아요. 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나서 순자 씨가 물었어요. 혹시 다른 산악회 다니시다가 옮기신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 셈이죠. 지난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요즘 산악회 중에 좀 이상한 데도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한번 경험했어요. 순자 씨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어떤 일이었어요? 저도 대형 산악회 다녔었는데요. 거기도 파벌 같은 게 있더라고요. 서열놀이하고 누가 더 힘있나 그런 거. 진짜 등산하러 가는 건지 권력 싸움하러 가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로 옮겼죠. 여긴 그런 거 없어요. 다들 진짜 등산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산에 도착해서 등산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정말 달랐습니다. 누가 앞서가거나 뒤처진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각자 자기 속도대로 걸었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다들 기다려줬습니다. 중간중간 쉬면서 도시락도 나눠 먹고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죠. 정상에 올랐을 때 느낀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아래로 펼쳐진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순자 씨가 옆에 왔어요. 기분 좋죠? 네, 정말요. 앞으로 자주 같이 다녀요. 우리 나이에 친구 만들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인연이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도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산길도 편안했습니다.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내려왔어요. 누가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평등했고 서로를 존중했죠. 이게 진짜 산악회구나. 이렇게 등산을 즐기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버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 달 전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라고요. 만약 그냥 참고 넘겼다면 저는 여전히 윤희 같은 사람들 눈치 보며 움츠러들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린 덕분에 제대로 대응했고 그 결과 제 자존감을 되찾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세린에게 전화했습니다. 세린아, 나 오늘 정말 좋은 하루 보냈어. 진짜요? 다행이다. 어땠어요? 사람들도 다 좋고 산도 예뻤어. 정말 등산이 이렇게 즐거운 거였구나 싶더라. 그럼 다음 주도 가실 거예요? 당연하지. 벌써 다음이 기대돼. 세린이 웃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 완전 밝아지셨어요. 정말 좋아 보여요. 응, 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기분 좋아.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어머님이 용기 내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세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용기를 냈으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죠.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오늘 새로운 산악회에서 첫 산행을 다녀왔다. 사람들도 좋고 분위기도 좋았다. 무엇보다 내가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게 놀랍다. 한 달 전 그 일이 있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다. 사람이 무섭기도 하지만 내 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그리고 잘못된 일에 제대로 대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두렵지 않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일기를 덮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 등산화가 현관에 놓여 있었어요. 다음 주가 벌써 기대됐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또 다른 산을 오를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렜죠. 63세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진짜 용기일 때가 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분명 여러분을 지켜줄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늘 꼭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하시길,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